네, 보신 것처럼 이 전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러시아 파병 북한군도 속속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이 탈북 과학자 출신의 국내인 박충건 의원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어제 국정원 보고를 보니까 이 파병 북한군이 러시아의 공수여단과 이 해병대에 배속이 됐고 또 일부는 또 전투에 참여했다고 좀 알려지고 있는데 특수부대에 배치가 된 것으로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네, 그 국정원 우리 이제 국회에서 정보위 보고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은 러시아 공수여단하고 해병대에 배속이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 이게 특수부대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러시아의 공수부대와 해병대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야지 전투에 이제 참가하고 있는 보병부대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특수부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번에 파견된 북한군이 폭풍 제11군단을 중심으로 구성된 군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고지전과 같은 전투에도 투입이 되고 또 일부는 어떻게 중심으로 침투하는 그런 어떤 후방으로 침투하는 특수부대 역할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특수부대인지는 한번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그리고 보면은 지금 내외신에서는요 이 파병 북한군을 이끄는 인물이 김영복이라고 지금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좀 보면은 나이와 뭐 출신지 모두 미상인 미스터리한 인물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어떤 인물인지 좀 아십니까? 네. 이 사람이 제일 처음에 이제 등장한 것은 2017년 북한의 열병시기에서 폭풍 제11군단을 이끌고 나왔었습니다. 당시에 그 북한이 특수작전군을 이제 최초로 공개를 했고 당시에 특수작전군 사령관으로 부대를 이끌고 나왔었는데요. 그 이후에 아마 작년 3월쯤에 북한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으로 임명이 됐던 것이 이제 공개가 됐었습니다. 북한 언론 매체에는 많이 등장하지 않았던 인물인데 아마도 특수작전군을 전담하는 북한군 지휘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베일에 쌓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에게 많이 신임을 받고 있는 북한군 서열 내에서는 10위 안에 들어가는 인물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북한군을 총지휘하는 책임자로 러시아 전선에 파견이 됐습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을 어떻게 보면은 총지휘하면서 그들이 북한군들이 러시아에서 어떤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계급을 맞춰주는, 그러니까 러시아군 지휘관과 계급을 맞춰주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 상황을 살펴보면서 전쟁에 익숙해져가는 또 추후 파견될 북한군을 어떻게 지휘할 수 있을지 이런 데이터들을 축적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특수부대와 좀 관련된 인물이고 군부 서열에서 좀 꽤 높은 서열이 있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파병 북한군은 이제 10만 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하지 않았었습니까? 10만 명이 좀 굉장히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발언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1차로 파병된 북한군이 1만 2천 명 수준으로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북한에서 파견한 1차 파병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1차 파병은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베트남전 참전 이후로 실전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전 경험이 없고 그 베트남전 이후로도 현대전 양상이 상당히 많이 변해 있기 때문에 위력 정찰 개념으로 1만 2천 명을 먼저 파견하고 그리고 전장에서 전장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또 현대전에 대한 경험을 쌓은 다음에 추가 파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 경우에는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군이 한 70만 명 정도, 7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본토에서는 더 이상 병력을 러시아 자국민들을 상대로 병력을 모집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군에 의존하는 상황이고 1만 2천 명으로는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현재 1차 파병으로 경험을 쌓은 이후에 추가 파병을 통해서 많게는 10만 명까지도 충분히
파병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 군인들을 통해서 많은 현금 캐시를 축적할 수가 있습니다. 1만 명 규모로 봤을 때 한 명당 사망자 포상금이 1억 원 수준이라고 봤을 때 1만 명이면 1조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점은 이렇게 많은 북한의 젊은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소년병에 가까운 북한의 병사들이 명분 없는 침략 전쟁에 총알바지로 투입이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북한이 또 러시아의 자주포 그리고 방사포 등을 추가로 수출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하는데 그동안 행보를 좀 보면 결국 러시아를 위한 쇼케이스였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이게 정확히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김정은이 어떤 현지 시찰, 북한 내부에서 현지 시찰 행보로 봤을 때 순차적으로 여러 군부대들 그리고 무기 공장들을 현지 시찰하고 나서 관련 무기들을 수출하는 그런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240mm 방사포도 최근에 이 성능을 개량한 240mm 방사포 생산 공장을 현지 시찰하고 이것을 또 시험 사격하는 것을 여러 차례 현지 시찰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러시아에 제공이 되고 있다고 하고 이런 것이 정보가 이제 입수가 됐고 또한 김정은이 또 북한의 특수부대를 한 2차례 정도 이제 현지 시찰했는데 그 이후에 북한군 파병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김정은이 러시아의 무기 제공이라든가 북한군을 파병하기에 앞서서 현지 시찰을 통해서 광고하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있다. 그래서 무기 제공과 북한군 파병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북한의 어떤 수익 이런 것들을 좀 극대화하기 위한 이런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북한의 무기를 잘 아는 전문가로서 견해를 좀 밝혀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만났고요. 또 이제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도 이뤄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현실화한다고 하면 어떤 얘기를 논의하려는 걸까요? 지금 이제 최선희 외무상이 지난 10월 28일에 러시아를 방문해서 애초에는 푸틴 대통령과 회담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최선희 외무상이 일정을 늦춰가면서까지 노력해서 결국에는 주말 중에 푸틴 대통령을 만났다라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얘기가 오갔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내년 초쯤 러시아의 조국 수호자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김정은의 방로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10월에 러시아 하원에서 북러 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이제 비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방문을 통해서 이것을 좀 더 공식화하고 그리고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무기들과 파병에 대한 대가를 확실하게 얻어내기 위한 그런 협상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전에 러시아와 북한의 실무진 간의 협상을 통해서 무기 제공과 그리고 파병의 대가로 얻어낼 수 있는 기술들이라든가 그 대가를 상세하게 조율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한이 가장 지금 얻고 싶어하는 기술은 전략 핵 잠수함 기술이라든가 그리고 인공위성이라든가 그리고 최첨단 전투기 관련된 이런 기술들 그리고 무기 제공 이런 것들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북한의 전쟁 개입이 점점 노골화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지켜보겠고요. 자, 의원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보신 대로 경기도 법과 사적 유형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첫 반응인데, 자, 김종욱 행정관님, 브라질 룰라 대통령을 비유했습니다. 룰라 대통령이 1, 2심 유죄받고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받고서 대통령이 다시 되지 않습니까? 증거 없는 기소를 하면서 일단은 검찰을 강력 비판하면서 이 룰라 대통령을 비유한 건데 적절한 겁니까?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이 정치적인 수사를 하고 있고 네. 정치적인 기소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무죄로 결론이 날 거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
또 이번에 또 다시 검찰이 이제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기소 내용들을 보면 경찰에서 식당을 100여 곳 정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하고 난 다음에도 소위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무혐의로 기소를 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갑자기 국민권익위가 추가 제보 내용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검찰이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이 9개월 동안 또 이 부분을 수사를 진행을 했었어요. 전 그렇다면 뭔가 명확한 증거가 나와서 기소를 했는지 알았더니 검찰 하는 얘기는 간접적 사실과 정황적 사실을 가지고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상황들을 보면서 제가 볼 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소위 범죄를 안 했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유죄라고 하는 식의 기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시간이 지나서 대법원까지 판결이 가게 되면 이재명 당대표는 무죄가 나올 것이라는 판단을 하는 것이고 네. 그런 차원에서 검찰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으로 룰라의 인용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보면 전날에도 민주당 쪽에서는 이 유죄 판결 받았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예로 들면서 유권자는 트럼프를 선택했다 이런 발언도 했는데 강전혜 부위원장님 일단은 1심을 뒤집고 대선 나가서 이길 수 있다. 네. 이렇게 여론전을 편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거 여론전을 할 것이 아니라 당시에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 협조를 했어야죠. 지금까지 이 법카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소환 조사에 응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서면 조사조차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에서 결과적으로는 그냥 기소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증거 없는 기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검찰에서 어떤 증거 가지고 있는지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부터 묻고 싶어요. 아니 그 수사 과정에 참여조차 안 한 사람과 변호인들이 검찰의 증거를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확인을 해야 거기에 대해 반박을 할 것인데 알지 못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먼저 그 부분 지적을 하고 싶고요. 검찰에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기소를 하게 된 것은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던 김혜경 씨,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으로서 150만 원 형을 받게 된 것이죠. 네. 여기에 있어서는 그때 10만 원 정도 법인카드를 쓴 것인데 이걸 가지고서는 기소를 한단 말이야. 민주당 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당시 김혜경 씨는 본인이 선거 캠프카드로 본인 식사 비용을 냈었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국회의장 배우자라든지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기도청 법인카드로서 식사를 제공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150만 원 나왔는데 그때 판결문에 봤을 때는 판결문 내용에 어떠한 도청 내 사모님 팀이 실질적으로 뭐 과일, 샌드위치 이런 것들을 사서 사적인 심부름들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관사와 그리고 사택에도 넣었다라는 것들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검찰에서는 이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던 것으로 보여요. 이 판결에서는 법인카드를 쓴 것이 10만 원 정도에 불과한 부분이었지만 이게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 법인카드로서 첫 번째 나온 판결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증거 없는 기소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고 제네시스 차량의 경우에도 그 지금 1억 원이 넘는 이 유용 금액 중에서 제일 비율이 큰 게 6천만 원 정도의 제네시스 차량이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공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산 신고를 합니다. 뉴 체어맨 차량을 2006년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신고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경기도청에 들어간 이후에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을 하고 이 차량을 아파트 그 딱지까지 붙여서 주차를 해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허위로 운행 일지를 기록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증거로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등장을 하면서 이 사건이 더욱 크게 그리고 명확하게 검찰에서 증거를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조명현 씨 입장에서는 본인이 도의 예산으로서 사적인 물품들을 구입을 해서 집에 배달을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도청 사무관 배 씨와의 통화 그리고 텔레그램 같은 것을 전부 제출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지난 대선 과정 막판에 이걸 다 봤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명확한 증거들이 있는데 본인이 검찰 수사 과정에 있어서 전혀 협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 없는 기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여론전을 하고 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수사기관과 법원에 가서 명확히 본인이 밝힐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긴 말씀 들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이 한 토론회에서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이 축사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이 현행 선거법이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면서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을 했는데 지난주 이 선거법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이 대표의 발언은 좀 부적절하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죠. 자, 관련 지적 저희가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선거법 개정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개정을 포함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약물 복용이 적발된 운동선수가 도핑 테스트를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도핑 테스트를 폐지해야 한다는 운동선수가 있다면 영구 퇴출감이고 그런 선수가 주전으로 뛰는 팀이 있다면 해체가 답입니다. 본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1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자마자 지금 선거법 개정 또 너무 선거법이 엄격하다 이런 말씀하시는 건 지금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런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 여당의 이런 비판들이 나왔는데 김종욱 행정관님, 어쨌든 이런 여당의 비판에 민주당은 이 선거 이전에 작성한 원고다, 거짓 선동을 다라고 하면서 좀 반박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까? 하여튼 아니, 저는 시점이 좀 애매합니다.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요. 뭐 이게 예를 들면 재판의 판결 이전에 했건 이후에 했건 이게 왜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제가 볼 때 용산과 대통령실은 입틀막을 잘하더니 이제 국민의힘까지 입틀막을 하려고 얘기해요. 아니 국회의원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이전에 공직선거법 자체가 현행 어떤 선거운동 과정에 많은 제약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알 권리나 아주 건강한 토론 자체가 벌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예를 들면 야당 의원이 주최한 게 아니라 여야 함께 의원들이 개최를 해서 네. 공직선거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갖다 얘기한 거고 거기다 서면 축사로 간 내용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땐 여당 의원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요청을 하시죠. 빼라고. 다 확인하신 내용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허위사실 유포 같은 경우 우리나라야 상당히 예를 들면 이것을 높은 수준에서 제약을 하고 있고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자유재량권에 맡기는 형태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네. 그렇다면 거기는 그것을 맡기고 있는가 토론을 해봐야겠죠. 그다음에 대법원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이런 예를 들면 제약사항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만 제약을 해야 된다. 규제는 예외적이어야 된다라는 판례들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입법을 하고 있는 국회 창문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거는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것이 재판 판결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예를 들면 이재명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소위 선거를 진행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정치 지망생들 모두에게 제기되는 문제라면 그런 데서 토론을 해서 토론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입법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토론 과정에서 이건 문제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비판을 하든가 이런 되는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그냥 1심 재판 하나 나왔다고 그 내용 가지고 소위 대변인부터 원내대표까지 야당 당대표에게 말하지 말아라? 저는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제가 볼 때 비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어쨌든 그럼에도 여당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 본인이 할 말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 시점 자체도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치를 그만둬야 한다. 이렇게까지 강력 비판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재명 대표가 15일 날 형을 선고를 받고 사실상 14일에 김의겸 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15일 이전에 뭐 이러한 그 축사를 보냈다라는 것은 그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결과적으로 형을 선고를 받는 데 있어서 무죄가 나오든 뭐 100만 원 이하가 나오든 100만 원 이상이 나오든 간에 이런 식으로 본인과 관련이 있는 부분의 법 조항의 개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저는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에 있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좀 확대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과거에 김만배 씨가 대법원에 뭐 이발을 한다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권순일 전 대법관을 포섭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허위사실 공표를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에 있어서 항소심까지 이미 당선 무효형이 나왔는데 권순일 대법관이 그때 어떤 TV 토론회에서 이야기할 때 즉흥적으로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판례가 형성이 되었고 그 부분들도 분명히 저는 나중에 다시 한번 짚어줘야 되는 판례다. 법조계에서는 의아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이미 본인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사건이 과거에도 있었는데 이번에 형을 받기 직전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써서 축사라고 보냈다라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본인이 거대 야당의 수장으로서 입법 폭주, 헌법 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글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요즘에 여당의 최대 이슈가 김건희 여사도 아니고 명태균 씨도 아니고 바로
게시판 미스터리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 유튜버가요, 이 국민의힘 홈페이지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 가족의 이름으로 윤 대통령 부부 비방 글이 올라왔다. 이런 의혹을 제기해서 불거진 논란인데 강전의 부위원장님 어쨌든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로 인해서 여당이 좀 한 목소리를 계속 쭉 내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 게시판 글이 논란이 되면서 친윤은 일단 당무감사하라. 그리고 친한 쪽에서는 이 당원 신상을 좀 공개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면서 수사 결과를 일단은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뭔가 좀 평행선을 긋고 있어요. 그렇죠. 이 사건이 좀 그동안에도 커뮤니티 쪽에서 문제가 되다가 네. 지난 이제 15일 날 이재명 대표의 선거 이전에 굉장히 당 내에서 분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지금 또 다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 있어서 시민사회단체가 이미 고발을 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경찰에서는 국민의힘의 이 서버에 대해서 보전 조치를 해달라는 요청을 공문으로서 지금 보내놓은 상황이거든요. 이거 글을 지우지 마라.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는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친윤계에서 하는 얘기는 당사자들을 금방 특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당에서 확인하는 건 뭐 10분도 걸리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뭐 법률자문위원장 하고 있는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당법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네. 것이죠. 그리고 당에서는 일단은 한동훈 대표가 73년생 한동훈이 쓴 글은 없다. 다만 동명이인 다른 사람들이 썼을 수 있다라는 형태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 당사자가 쓴 건 예, 아니다. 일단 그런데 거기까지죠. 문제는 한동훈 대표의 가족들의 이름이 지금 글을 쓴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있어서는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서 조금 과한 표현들이 있어 보이는 부분. 이게 정보통신법상의 명예훼손이라든지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가족들의 명의로 글이 굉장히 비슷한 시간에 올라갑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게 만약에 도용이 됐다든지 아니면은 함께 이렇게 직접 쓴 것이 아니라면 업무방해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어떠한 댓글을 조작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 명이 여러 개의 아이디를 썼을 때 그럴 수가 있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이 수사기관에 있어서 수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밝혀질 부분이지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지금 밝히지 않고 있어서 네. 이게 좀 일파만파 일이 커지고 있거든요. 제가 국민의힘 당규를 보니까요.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당무감사 규정에 있어서는 당무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됐다면 물론 당대표의 직속으로서 당무감사위원회가 있는 것이지만 한 번쯤 당무감사위원회가 소집을 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고 마무리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한동훈 대표와 지금 뭐 지도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도 오히려 힘이 실리고 이게 뭔가 만약에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네. 조사를 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다라서 그 명확하게 정리를 하는 이러한 과정들이 있어야 당내의 분란이 좀 잦아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김정욱 행정관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한동훈 대표 본인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현재까지 팩트인 것 같고 나머지 뭐 가족들의 이름으로 뭐 비슷한 시간에 많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들을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왔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는 한동훈 대표가 밝힌 게 없거든요. 뭐가 맞는 겁니까? 김종욱 행정관님? 저는 이게 뭐 어려운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핵심 그런 거잖아요. 본인이나 네. 본인의 가족들이 글을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썼어 안 썼어. 왜냐면 부인이든 아니면 장인이든 아니면 자식이든 물어봐서 안 썼어? 그럼 국민들한테 저희 안 썼습니다. 안 썼으니 당무감사 하십시오. 확인하십시오. 누가 했는지 지금부터 철저히 조사해서 네. 저희 대통령실과 당대표를 이간질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거나 아니 물어봤는데 썼다라고 얘기하면 부적절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상황인데 네. 전혀 아무런 언지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또 이재명 당대표를 끌고 와요. 이재명 당대표 선거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서로 분열되면 안 된다? 아니 예를 들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위법행위가 있는 상황에서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대표의 선거 때문에 그 위법사항을 밝히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예를 들면 대통령 부인이 한동훈 당대표에게 보냈다는 문자 내용에 의하면 댓글 부대가 있는 것 같은 뉘앙스의 문자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장해찬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자기가 본인 스스로가 한동훈 당대표의 댓글 부대가 있다라고 자기들은 자신 있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게 댓글 부대에 의해서 만약에 운영돼서 소위 게시판에 올라간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매우 중대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댓글 부대가
소위 야당을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을 공격했다고 얘기한다면 저는 이 사안 자체는 만약에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빨리 한동훈 당대표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에게 소상하게 밝히시고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제가 볼 때는 당무감사에서 네. 밝혀내면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이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얘기는 잠시 뒤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 조금 전에 들어온 내용입니다. 화면에 좀 두어 번 나간 걸로 저도 봤는데 한동훈 대표가 조금 전에 이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시는 대로입니다. 이 사실관계 말씀이 어렵냐라고 취재진이 질문했는데 위법이 아닌 문제 제기라면 제가 하나하나 건건히 설명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 당무감사에 대해서는 당 시스템이 판단하는 것이다. 위법이라면 철저히 수사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강전애 부위원장, 이 뜻은 저희가 쉽게 설명을 받자면 어떤 뜻이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은 당 자체 내의 당무감사를 진행할 의사는 없다라는 것을 돌려서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이는데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무감사 규정에 의하면 당무감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당대표의 직속이라고는 하지만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여기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의 의견이 저렇다라고 해도 저는 일단은 한번 당무감사위원회가 원래 또 원칙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개최를 해야 되는 예. 거거든요. 이 위원회가 한번 소집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한동훈 대표의 가족들이 글을 올렸다라고 하는 거 우회적으로 인정한 얘기입니까? 그렇다고 보지는 않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가족들에게 사실관계를 파악을 했을까라는 의문도 좀 드는데요. 가족이라면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뭐 가족들은 뭐 알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어느 정도의 수준인 것인가. 가족들의 이름으로는 기사를 링크를 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네. 것이거든요. 근데 그 기사 내용이 대통령실에 대해서 안 좋은 식의 그 글이 써 있는 것들인데 이게 당의 익명 게시판이란 말이죠. 그럼 익명 게시판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어떤 익명 게시판의 취지 그리고 표현의 자유라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주진우 의원이 얘기했던 정당법상에 있어서 당원의 신분을 노출할 수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한동훈 대표가 개인적으로 결정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저희도 보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판단할 영역이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렇게 이 권성동 의원, 이 홍준표 시장 등 친윤계의 목소리도 갈수록 커지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추론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와 자료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죠. 제가 그냥 추론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객관적 증거와 자료를 제시하고 있고 그에 호응하듯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가족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는 그 쉬운 말 한마디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백불 때 기자들 안 만나려고 하도 열심히 뛰어가서 런동훈이라는 별명까지 생겼거든요. 장해찬 예. 그분은 우리 당 소속이 아니잖아요. 남의당의 그 일을 가지고 예. 민주당에 있는 분들은 가만히 있는데 그 저희가 조금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예를 들어서 뭐 가족이 만약에 했다 합시다. 네네. 했더라도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게? 네, 이렇게 친윤, 친한 인사들의 어떤 공방도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요. 김종국 행정관님, 장해찬 최고위원의 말이 좀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객관적 증거와 자료가 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 댓글 부대와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이 댓글을 썼다라고 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유튜브가 한 내용들을 보면 예. 제가 봐도 상당히 쉽게 예를 들면 신빙성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그리고 상식적으로 아니 가족들이 당대표인 한동훈 대표를 위해서 대통령에게 비판하는 글을 저렇게 많이 썼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다면 한동훈 당대표가 그냥 깔끔하게 그런 거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한마디 얘기도 없고 오늘 내용을 들어보니까 위법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철저히 수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번 이런 식이세요. 한동훈 당대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최혜병 특검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3자 추천해가지고 특검하겠다고 강하게 얘기해놓고 나서 그다음에 아무런 것도 안 해요. 제발 부탁인데 적어도 국민들이 의혹을 느끼고 당내에서 저렇게 예를 들면 분란이 벌어진다고 얘기한다면 당대표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정하게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당장 살짝 넘어가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점들은 아마 우리 정치가 지금까지 확인해 줘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새롭게 떠오른 여당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리스크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먼저 오늘도 개그맨 김병민 씨 얘기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저께 김병만 씨 측 얘기 들었고 어제는 전처의 입장을 저희가 다뤄봤는데 윤지영 기자, 일단은 김병만 씨가 이 전처 폭행 혐의로 일단은 수사를 받는 중이었는데 네. 어제 오후입니다. 이 불기소 처분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병만 씨의 전처, 편의상 A 씨라고 얘기를 할 텐데 네. 이 전처 A 씨가 지난 2월에 김 씨가 결혼 기간 동안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자신을 약 20여 회 이상 폭행하고 또 상해를 입혔다 이런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었는데요. 네. 예,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상습 상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고 일부 폭행 관련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이 공소권이 소멸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임주혜 변호사님, 불기소 처분이다라고 하는 건 그러면 김병만 씨한테는 죄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혐의점이 없다라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종 수사 자료들을 검토했지만 어떤 혐의점을 찾을 수 없고 이미 공소 제기할 수 있는 기간도 만료되었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을 했다는 건 결국 이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은 전처와 법정 다툼을 좀 벌이고 있는 김병만 씨인데 이 과거에 보면요, 남다른 애정을 보여줘서 또 이 사건을 쭉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다라는 얘기도 드는데 과거 김병만 씨 인터뷰가 이 전처에 대한 그런 인터뷰가 좀 재조명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좀 안타깝죠. 이미 이혼이 확정된 상황인데 이제 이전에 했던 인터뷰가 또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김병만 씨의 전처가 사실 이제 재혼도 아니고 이제 삼혼이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예. 있어요. 앞서 2번의 이혼 아픔을 겪었었다고 하고 김병만 씨와 만날 때 이제 7살 연상이었고 이미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있는 상태여서 사실 김병만 씨 가족 측에서는 반대도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처음에는 팬과 연예인으로 만났지만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이제 전처가 교사다 보니까 김병만 씨를 뭐 가르치려고 했었다 이런 내용도 당시에는 김병만 씨가 굉장히 재치 있고 재미있게 이 부분을 언급했던 인터뷰도 있었는데 2013년 인터뷰군요. 그렇습니다. 좀 안타깝죠. 결국은 이제 이혼으로 이 가정 생활도 끝나게 되었고 서로 이제 전처가 폭행이나 이런 상습적인 이런 폭행이 있었다고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김병만 씨가 불기소 처분으로 결론결이 나게 되었습니다. 네, 평강공주처럼 지혜로운 여자다라는 말을 저희가 방금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현재까지 많은 분이 아시는 것 같은 결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임주혜 변호사님, 어쨌든 이 김병만 씨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 많은 분들이 아마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SNS에 보면은 꾸준히 근황을 올리는데 이 전처와의 공방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 어떤 일상이랄까 방송이랄까 이거 관련된 영상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김병만 씨가 사실 전초와에 있었던 그 딸의 친양자 입양을 했기 때문에 예. 이제 딸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극적인 보도에 대해서도 자제해달라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김병만 씨가 사실 SNS 활동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원래 굉장히 재주 많은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달인이라고 유명하죠. 뚝딱뚝딱 못하는 일도 없고 뭐든 처음 보면 단번에 해내는 것으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는데 예. 뭐 만들기를 하는 그런 영상도 올리고 평범하게 일상을 영위하는 모습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는 지금 꾸준히 팬들과도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계속 전처 얘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처가 삼혼이다 이런 얘기까지 많이 알려졌는데 자 근데 어제인가요? 최근에 보면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전처의 남편들 그러니까 두 분이겠죠. 사별했다라는 글이 나와서 전처가 혹시 뭐 범죄에 연루된 거 아니냐 이런 추측까지 나오고 있는데 윤지영 기자가 직접 전처와 오늘 아침에 통화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셨다고요? 네, 그 관련 그 SNS 루머가 네. 이 김병만 씨가 앞서서 이혼 소송 중에 자신이 생명보험이 뭐 20여 개 정도 들려 있는 걸 발견했다. 이런 내용까지 합해지면서 범죄와 연루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돌기도 했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전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이 전에 이혼을 했던 남성들이 모두 사망을 해서 이혼을 한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김병만 씨를 지지하는 뭐 일부 측근들의 그런 어떤 언플이라고 생각하고요. 다 살아계셔서 제가 혼인관계 증명서를 상세를 떼가지고 이제 보내드릴 정도로 전 지금도 보내드릴 수 있어요. 이거 재혼이고 다 그분 먼저 분 살아 계셔요. 그런 일 없습니다 전혀.
네, 이 사별 관련 루머에 대해서는 네. 김병만 씨 측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그렇군요. 내놨습니다. 또 전처 A 씨는 생명보험에 대해서도 해명을 굉장히 길게 했는데요. 뭐 한 여러 개, 열 몇 개 있다는 생명보험. 네, 맞습니다. 이 전처에 따르면 자신이 새로 든 생명보험은 결혼 초기에 3년 동안 4개의 보험을 들었고 네. 이 4개의 총 수령액이 4억 원 정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해지는 것처럼 뭐 생명보험이 수십 개다 이런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보험 관련된 문제도 들어봤고 좀 궁금한 점들이 좀 많이 있는데 임조연 변호사님, 어쨌든 이 다른 돈 문제도 있습니다. 가령 이 전처가 이 김병만 씨 계좌 이체를 통해서 김병만 씨의 통장에서 수억이죠. 8억 정도라고 했나요? 많은 부분을 좀 가져갔다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6억 7,400만 원 정도가 김병만 6억대. 씨 예. 통장에서 이체되었다 이런 얘기들이 문제가 되었어요. 예. 결국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이제 이혼의 과정을 살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좀 갈등이 불거지게 되면서 이제 전처가 김병만 씨의 모든 어떤 수입이라던가 계좌 같은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김병만 씨가 이제 해외 촬영 같은 일정들이 많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런 업무들을 모두 전처가 보고 있었는데 좀 갈등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이혼 소송을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전처가 모든 계좌를 관리를 하면서 이제 거액을 인출한 내역을 김병만 씨가 확인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본인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직접 관리하려고 이제 하자. 이와 관련해서 전처가 굉장히 많은 액수를 짧게 작은 금액 내지는 굉장히 촘촘한 기간에 많이 인출해 갔다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병만 씨가 반환하라 이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고요. 네. 이제 이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재산 분할 같은 부분이 이루어져서 김병만 씨에게 부동산 명의도 이제 절반을 넘겨주고 10억 원 가량을 또 돌려주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김병만 씨와 전처 사이의 재산 분할로 인정이 되었거든요. 네. 근데 이 가운데 이제 김병만 씨 측에서 이 무단으로 굉장히 거액의 액수가 전처에게로 이체되어 나갔다 이런 부분을 주장했고 이에 대해서 전처 측의 입장은 이 금액은 본인이 무단으로 쓴 것이 아니라 어떤 집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으로 쓴 것이지 네. 무단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사실 이 부분도 계속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계속해서 윤 기자가 취재한 오늘 이 전처 A 씨와 통화한 내용, 직접 통화한 내용을 한 번씩 더 보려고 하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김병만 씨가 오늘 어제죠. 경찰 수사 결과 불기소 처분 받았던 게 이 폭행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오늘 전처하고 통화해 보니까 자신은 폭행을 당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결혼 초기에 비해서 결혼 후기로 가면서 폭행의 빈도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네. 결혼 생활 내내 폭행을 계속 당했다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내용도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실제로 폭행을 언제까지 당하셨다고 주장을 하시는 건가요? 혼인 생활이 2010년에서 2019년까지였는데요. 빈도수는 초반이 가장 심했고 그다음에 점점 그것이 좀 줄어갔죠. 폭행은 늘 있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정글 나가서도 뭐 사람들 이렇게 발로 차고 때리고 그 폭행의 습성은 완벽히 없어지지 않았다고 알고 있어요. 네, 폭행은 계속 있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이 또 하나의 문제죠. 이 전처의 딸입니다. 김병만 씨가 입양했다고 하는 딸의 아빠는 이 좋은 사람, 그리고 고마운 사람 이런 발언이 좀 만약에 주목을 받았고 재판 영향이 좀 있을 거다라고 저희가 이틀 연속 좀 짚어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전처가 언급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폭행 혐의를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증거라든지 목격자 이런 게 필요한데 네. 지금 전처는 이 딸이 자신이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4차례 정도 목격을 했다 이런 주장을 네 차례를 내놨습니다. 봤다. 네, 그런데 정작 딸은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에 이 가정법원에 제출한 사실 확인서에서 이 아버지 김병만 씨에 대해서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준 고마운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전처의 주장과 굉장히 배치되는 듯한 그렇네요. 이러한 발언을 내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전처 A 씨는 이 딸은 자신과 별개로 또 파양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양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방어적인 차원에서 그런 발언을 내놓은 것이지 그것 자체가 뭐 폭행을 목격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런저런 궁금점에 대해서 윤지원 기자가 전처와 직접 오늘 오전에 통화해서 뭐 방송 들어오기 직전까지 통화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내용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또 최근 논란에 대해서도 이 전처 측에서는 뭐 많은 심경 변화, 뭐 힘들어한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 하던가요? 네, 이 전처는
연예인의 전 부인이기는 하지만 네. 그럼에도 일반인이기 때문에 최근에 여론이 싸늘하게 돌아선 것 그리고 과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저도 그런 연예인이 부인이었었지만 그런 것을 TV에서 보고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막상 이런 입장이 되니까 참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그것을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 한 사람을 이렇게 정말 저 많이 힘들거든요. 멀쩡했던 한 사람이 정말 많은 공격을 받고 지금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계획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뭐 그런 정황도 들었고요. 측근을 통해서 이게 좀 의도된 거.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그분이 그렇게 무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네, 이런 상황들이 있었고 다시 좀 종합을 해보면 폭행 부분에 관련해서는 김병만 씨가 어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그러나 전처 같은 경우에는 폭행을 계속 맞았다, 지속적으로 맞아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의견이 두 사람 따라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인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싸움의 끝이 어떻게 날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두 사람의 부부의 연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혼 소송이 종결이 되었기 때문에 제3분할 같은 부분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네. 75대 25로 이제 김병만 씨가 75 정도의 지분을 가져가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사실 법적인 공방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김병만 씨의 폭행을 주장하면서 전처가 세계한 이 고소건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받았지만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미 성년이 된 딸이 있는데 이 딸을 김병만 씨가 친양자 입양, 그러니까 친자로서 법적으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친양자 입양을 해둔 상태라 이 성년이 된 딸도 여전히 지금 김병민 씨의 친자인 상황이거든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법적으로 좀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다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보험 수익자 부분에 대해서도 이 명의 변경이 필요해서 김병만 씨가 그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여전히 지금 법적인 분쟁이 또 계속될 수 있는 그런 불씨가 남아 있다고 보이고 네. 이제 다만 이제 김병만 씨도 이제 딸의 입장을 고려해서 소속사 차원에서도 이제 더 긴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만 씨 측의 입장까지 저희가 한번 들어봤고요. 앞으로 뭐 이 긴 싸움이라고 저희가 설명드렸지만 많은 내용들이 나올 것 같아서 저희도 취재되는 대로 계속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만 내면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프로포폴을 무제한으로 투약해 주던 병원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합니다.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의료용 마약류는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면 적법하죠. 이거는 의사가 사실상을 관여하지 않고 중독자가 요구하는 대로 돈에 맞춰서 투약량을 결정해줬기 때문에 네, 영상을 보셨는데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윤정 기자. 네. 병원이 병원이 아니라 마약 장사를 했다. 이런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네, 맞습니다. 방금 보신 모습, 이 서울 성동구의 한 병원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일입니다. 예. 이 의사와 상담실장 그리고 간호조무사까지 모두 합세해서 정말 한마디로 프로포폴 장사를 했다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이 상담실장은 이전에도 프로포폴 중독자들이 굉장히 많이 찾았던 병원에 다녔던 인물인 것으로 네. 전해졌습니다. 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프로포폴 중독자의 리스트를 이번 범행에도 활용을 하게 된 건데요. 네. 이 프로포폴 중독자가 돈만 내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원하는 대로 프로포폴을 투약을 해줬는데 보통 시간당 받은 비용이 100만 원 정도였다고 시간당 합니다. 100만 원이요? 네, 그래서 일부 중독자의 경우에는 하루에 무려 1,860만 원을 내고 10시간 24분 동안이나 연속해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해 말부터 올해 6월까지 이 7개월 동안 벌어들인 돈이 14억 6천만 원에 달합니다. 7개월 동안 14억을요?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이 중독자들을 통제하고 또 관리하기 위해서 조직폭력배들까지 동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병원 관계자 등 6명과 중독자 1명을 구속 기소했고요. 또 네. 중독자 2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프로포폴 중독
그리고 이 중독자들을 병원에 하나를 모아서 범행을 저질렀다. 임재 변호사님, 또 이 조직폭력배까지 나옵니다. 그렇죠. 사실 대한민국 더 이상 마약 청정국 아니다 이런 이야기는 지금 거듭해서 전해드리고 있지만 예.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마치 한 기업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 조직폭력배 얘기가 나오는 건 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다음에 좀 이제 몽롱한 상태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할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아예 상주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그런 인원도 있었다고 하고요. 조폭이요. 그렇죠. 원래는 사실 프로포폴이라는 것이 의료 목적으로 쓰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치료라던가 미용 목적 시술을 받을 때 함께 프로포폴이 있는 건데 이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치료조차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프로포폴을 놓기 위한 그런 곳으로 운영이 된 것인데 가령 뭐 내시경이랄지 그런 것도 안 하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결국 그 금액에 맞춰서 돈 낸 만큼 프로포폴만 투약했기 때문에 그 어떤 의료 목적도 찾아볼 수 없거든요. 이걸 관리하는 자금 담당 인원이라던가 이전에 이렇게 프로포폴을 많이 투약했던 병원에서 온 그 인원들이 프로포폴 상습 투약자 리스트를 제공해서 이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범죄 집단처럼 움직였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야, 이런 사실상 범죄가 지금에서 적발됐다는 것도 황당할 따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변호사님, 병원 측에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관련 없는 사람까지 이렇게 끌어들였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프로포폴은 함부로 투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신고를 해서 그 투약을 허락을 받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썼다는 것을 전산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에게 이렇게 상습적으로 투약을 한다면 매번 제대로 기재할 수가 없으니까 전혀 관련 없는 인물, 심지어 프로포폴을 투약 받아본 적도 없는 그런 인물들 260명의 그런 정보를 확보해서 허위로 이 사람에게 투약을 했다고 거짓으로 시스템에 등록한 정황도 확인이 되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범행의 수법이라던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윤정 기자가 얘기했지만 한 번 투약 받을 때마다 100만 원, 네. 그리고 뭐 총해서 7개월에 뭐 14억이라고 했나요? 굉장히 그 병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폭리를 취한 거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1시간에 100만 원 정도로 받았지만 이 1시간 동안에 맞아야 하는 프로포폴의 양이 20ml 2개 정도인데요. 이 원가가 6,000원에서 8,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6,000원, 8,000원을 100만 원에 받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약 120배에서 150배, 160배 정도의 폭리를 취했다는 게 이 검찰 수사 진짜 마약 결과인데요. 장사네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범죄와 관련됐기 때문에 카드로 결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A 의원은 병원 안에 금고와 현금 개수기까지 놓고 이 현금으로 직접 돈을 받거나 또 계좌 이체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받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자, 들으면 들을수록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한번 들어봤고. 라이브픽입니다. 일단 하이브 직장 내 괴롭힘 공방전 끝에 노동청의 민원 종결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지난달 뉴진스 팬들은 뉴진스 한희 씨가 사내에서 따돌림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이 하이브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진정서를 넣었는데요. 여기에 한희 씨도 지난달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청은 연예인 한희 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노동자가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고 한희 씨는 회사와 대등한 계약자의 지위에 있어서 일반 직원들이 적용받는 사내규범을 적용받지 않았다라는 설명입니다. 사실 과거에도 연예인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꽤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일 이후 법 밖에 있는 노동자나 아티스트의 현실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북한 동물원에 사자와 불곰을 포함한 동물 70여 마리를 선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외교 관계에 세계 이목이 쏠리는 현재 러시아는 이번에 평양 동물원으로 사자와 불곰, 야크, 앵무새, 꿩, 원앙을 보내며 북한과의 정치적 우애를 다졌는데요. 그중에서도 러시아가 대형 동물인 사자와 곰, 야크를 북한에 보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동물 외교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요. 과거 러시아는 김정은 위원장의 MR로 알려진 말 24피를 북한에 수출하기도 했고요. 북한은 이에 화답하듯 풍산개 2마리를 푸틴 대통령에게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이어서 이번엔 동물 외교까지 북한과 러시아가 전례 없는 밀착을 과시하고 있습니다.